2013년 9월 11일 서울 강남의 한 회사 창고.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31살 신입 여직원은 물품 정리를 하겠다며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상자가 들려 있었고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고 안은 싸늘했고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로 깜빡이는 전등 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면은 회사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의를 입은 그녀가 창고 안으로 사라진 뒤 정확히 10분 후, 흰 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장갑을 낀 손으로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갔지만 여직원은 끝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이 남자. 그러나 그가 감추고 있던 비밀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 청년 사업가의 비밀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고급 외제차들이 오가는 거리. 그 중심에 자리한 한 건물 꼭대기층이 김도연 대표의 사무실이었습니다.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연 매출이 8억 원을 넘는다고 알려진 인물. 그는 자신을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포장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김도연은 늘 고급 양복 차림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SNS에는 요트를 타는 사진, 승마장에서 말 위에 앉아있는 모습, 제트스키로 물살을 가르는 영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환하게 웃는 얼굴과 자유로운 삶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넓은 사무실과 세련된 인테리어에 감탄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김도연이 직접 골랐다는 고급 커피 머신과 와인렉이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각종 인증서와 수상 경력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중 일부는 그 화려함이 어쩐지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웃던 김도연이 사소한 보고 누락이나 작은 실수가 있으면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며 목소리가 낮아지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선영이 입사한 건 그로부터 넉 달 전이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며 지원했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곧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첫 출근 날 김도연은 직접 악수를 건네며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편하게 일하면 돼요. 이선영은 그 말에 안심했고 동료 직원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도연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다가도 누군가의 실수가 드러나면 눈빛이 매섭게 변하는 것. 그 순간 주변 공기는 금세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선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있다.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 오후 회사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외근을 나간 사이 사무실에는 김도연과 이선영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프린터 소리와 폭도 끝에서 울리는 엘리베이터 딩 소리 외에는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이선영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오래된 상자와 재고 물품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은 희미한 빛을 깜빡이며 바닥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중얼이며 상자를 내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무겁지? 내가 좀 도와줄게.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였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반 위에 있던 둔한 금속 물체가 툭 하고 떨어져 이선영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씨. 순간 이선영이 짧게 내뱉은 말에 김도연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 표정은 잠시 후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선영이 대답을 하기 전 묵직한 금속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쳤습니다. 쿵. 창고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이선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피가 천천히 바닥으로 번졌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굳은 채 서 있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천천히 손에 끼웠습니다. 곁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쓰러진 이선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고 문이 철컥 닫히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10분 뒤 김도연은 비닐봉지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회사 CCTV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외근을 마치고 돌아온 한 직원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싸늘하게 식은 이선영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에는 깊은 상처, 팔과 다리에는 여러 개의 타박상, 부검 결과 직접 쌓이는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이선영의 사망 소식은 회사와 주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했던 그녀가 왜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창고 주변과 사무실 복도, 건물 외부까지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하나씩 영상을 돌려보던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선영이 창고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 모습, 그리고 10분 뒤 비닐봉지를 들고 나온 김도연의 모습이 화면에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도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회사 상호가 적힌 커다란 박스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이선영의 혈흔이 묻은 둔기, 장갑, 그리고 흰 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품을 하나하나 꺼내던 수사관들의 표정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은 조사를 받는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날 창고에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겁니다. 창문으로 침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둔기요? 누군가가 제 집에 몰래 넣은 겁니다. 조작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건 2달 전부터 은밀히 준비한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김도연은 이선영을 상대로 월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고 사망 시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일시금 5억 원에 2036년 7월까지 매월 800만 원이 지급되는 총 26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선영의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딸이 한 달 전쯤 엄마, 나 회사 가는 게 무서워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약 3주 전, 김도연은 이선영에게 청평으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트에 쓸 휘발유를 가져오라는 명목이었지만 돌아가던 그녀의 차량 트렁크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트렁크에는 다량의 휘발유가 실려 있었지만 이선영은 간신히 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계획적 범행을 가리켰지만 김도연은 재판 내내 우발적 사고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때로는 울먹이며 억울하다 고소했고 때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일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낼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법원은 김도연을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범으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도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아닌 냉혹한 살인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은 앞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